자,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어제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했던 얘기들을 좀 다시 보면은 어떠한 얘기들을 주로 했냐면 이미지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학습 모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고요. 그래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사전학습 모형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어제 요거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사전학습 모형을 변형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 혹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태스크가 사전학습 모형이 원래 적용이 되었던 태스크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 사용하는 게 적합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분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전학습 모형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떠한 경진대회에서 소개가 된 모형들이라고요. 저희가 VGG 넷이나 아니면 인셉션 넷이나 아니면 레즈넷과 같은 사전학습 모형들을 주로 사용을 한다. 무엇을 위해서? 이미지 분류를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모형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즉 이미지넷 경진대회에서 소개가 되었던 모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측을 하고자 하는 정답을 맞추고자 하는 이미지들이 무엇과 동일한 혹은 거의 유사한 이미지인 경우에 이러한 사전학습 모형을 변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적합한 거예요. 이미지넷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이미지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 되어 있는 이러한 VGG 넷이나 인셉션 넷이나 레즈넷과 같은 사전학습 모형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게 적합한 거예요. 반대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혹은 풀고자 하는 태스크 혹은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종류가 사전학습 모형이 적용이 되었던 이미지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학습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사전학습 모형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속 변수의 값이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 두 번째 방법, 어제 후반부에 조금 설명을 드린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전학습 모형이 원래 적용이 되었던 문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학습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정확한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거의 동일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학습이 필요한가요? 자, 사전학습 모형도 수학적인 모형이죠. 신경망 모형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많은 수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라미터들의 최저값이 다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 학습 모형을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구조를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모형 안에 존재하는 사전 학습을 통해서 도출이 된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이미지의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학습이 필요하다고요? 필요하지 않다고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 없는 거죠. 학습이 필요 없으니까 어떠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학습 데이터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제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번거로움 혹은 그러한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겪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면 사전학습 모형을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 무엇만 필요해요? 학습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정답을 예측하고자 하는 이미지 데이터는 필요하겠죠. 이미지 파일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어떠한 사진들을 가지고 정답을 예측을 해봤죠. 사전학습 모형을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고양이 사진, 강아지 사진, 그 다음에 물고기 사진에 대한 정답을 예측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한 그 사진 혹은 이미지에 대한 종속 변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가지고 사진 학습이 된 모형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고요. 왜 그래요? 고양이 사진이나 강아지 사진이나 물고기 사진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진들이에요? 네, 이미지넷 데이터셋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즉,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가지고 사전 학습이 된 모형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와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사전 학습 모형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 혹은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태스크가 사전 학습 모형이 원래 풀고자 했던 혹은 해결하고자 했던 태스크나 문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학습 모형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적절하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적절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전 학습 모형을 사용하긴 하는데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변형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보통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는 이제 한국말로 전이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일부를 변형을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그 사전학습 모형이 여러 개의 이제 층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 일부를 제거를 하고 그 제거된 부분에 새로운 층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사전학습 모형을 변형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구조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파라미터의 값들을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사전학습 모형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의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형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변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냐면 사전학습 모형이 가지고 있는 일부 레이어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를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사전학습 모형을 이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일부를 제거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머지 부분, 제거가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재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어떤 부분을, 어떠한 레이어를 재사용을 할 것인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떠한 레이어를 제거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그림을 그릴게요. 그래서 사전학습 모형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층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입력층에 가까운 층들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출력층에 가까운 층들이 되는 거죠. 자, 이 여러 개의 층들 중에서 어떠한 층에서 출력되는 값들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 정보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입력층 근처에 있는 층들이 이미지가 갖는 일반적인 특성 정보를 더 많이 출력을 하고요. 반대로 출력층에 가까운 층일수록 어떠한 정보를 더 많이 출력 혹은 추출을 한다고요?
이 사전학습 모형이 적용이 된 태스크와 관련이 된 특성 정보를 이미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이 사전학습 모형이 풀고자 하는 태스크와 관련이 높은 특성 정보를 출력을 합니다. 어떠한 층들이요? 출력층에 가까운 층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여러 개의 층들 중에서 어떠한 층들이 재사용 가능성이 높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층들이 상대적으로 재사용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원래의 태스크가 아닌 다른 태스크에도 적용될 가능성,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재사용 가능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층들이 더 재사용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특성, 태스크 스페시픽한 특성들이 아닌 태스크 관련된 특성 정보가 아닌 태스크와는 특정한 태스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층들이 재사용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입력층에 가까운 층들을 더 많이 재사용을 하게 되고요. 어떠한 층들을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따라서 보통 제거를 하고 다른 층으로 리플레이스를 하게 되냐면 이 출력층에 가까운 층들을 제거를 하고 보통 새로운 층을 추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 혹은 태스크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학습 모형을 어느 정도 변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이제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전이학습 혹은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트랜스퍼 러닝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방법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제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신경망 모형과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을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이 신경망 모형이 뭐예요? 사전학습 모형이에요. 우리가 이 신경망 모형, 사전학습이 된 신경망 모형이 되는 거죠. 뭐 VGG 넷이 될 수도 있고 인셉션 넷이 될 수도 있고 레즈넷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전 학습된 신경망 모형을 이용해서 일단 어떠한 정보들을 추출해요?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특성 정보를 추출을 한다고요. 그러한 특성 정보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각각의 관측치 혹은 각각의 이미지가 갖는 어떠한 변수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독립 변수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그래서 사전 학습된 신경망 모형을 이용해서 각각의 이미지에 특성 정보를 추출을 하고 그러한 특성 정보를 독립변수 정보를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을 적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이미지의 종속 변수를 예측하게 됩니다. 자,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애들이 있냐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있고요.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 있고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기반의 모형들이 있습니다. LightGBM, XG 부스트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어떠한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 간략하게 살펴봤죠.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종속 변수가 취하는 값의 수가 두 개인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0인 경우가 이제 뭐 정답이 고양이인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이미지 분류의 문제 같은 경우에 1인 경우가 뭐 강아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두 개예요. 사진으로 치면 사진에 있는 동물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를 맞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인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G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 예를 보면 여기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독립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각각의 관측치가 갖고 있는 독립변수 정보를 사용해서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을 합니다. 여기서는 y가 1일 확률 값을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값을 예측을 하려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다고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가 필요해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여기선 이미지죠. 하나의 이미지가 하나의 관측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강아지에 대한 건지 고양이에 대한 건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한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정답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모형을 보시면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정보가 필요하죠. 독립변수 정보가 필요해요. 맞나요?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혹은 전달을 해야 되는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이러한 독립변수 정보를 무엇을 이용해서 추출을 한다고요? 얘네들의 정보를 무엇을 이용해서 추출을 하는 거예요? 사전학습 모형을 이용해서 추출을 한다고요. 음?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보통 피처 정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그 트랜스퍼 러닝 방법 중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냐면 신경망과 사전 학습된 신경망이죠. 그리고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인데 이 방법은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냐면 이 사전 학습 모형을 이용해서 각각의 이미지, 우리가 정답을 예측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추출하냐면 일단 먼저 특성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 정보는 독립변수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변수 정보를 우리가 사전학습 모형을 가지고 추출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추출이 된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독립변수 정보를 어디에 적용을 해가지고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에 적용을 해가지고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순서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답변을 두 분이 해주시긴 했는데 다른 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구체적인 거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코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좀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사전학습 모형을 이용해서 신경망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특성 정보를 추출하는데 얘는 있는 그대로의 모형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를 새롭게 학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 이 앞에서 살펴봤던 이러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한다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얘도 또 하나의 뭐예요?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도 또 하나의 수학적인 모형이라고요. 그래서 신경망 더하기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을 사용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수학적인 모형을 두 개를 저희가 컴바인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전학습된 신경망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습을 통해서 최저값이 결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러한 최저값을 이용해서 각각의 이미지에 일단 피처 정보, 특성 정보를 뽑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피처 정보를 독립변수 정보를 해가지고 어디에 전달을 해서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에 전달을 해가지고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게 됩니다. 맞나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는데 얘도 수학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파라미터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디파인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신경망을 통해서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통해서 추출이 된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독립변수와 피처 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나요? 얘네들도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그 값을 결정을 해야겠죠. 어떠한 값으로? 최저값으로. 맞아요. 자, 최저값을 결정을 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학습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학습을 하려면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음?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신경망 더하기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하신 사전학습 모형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과는 달리 어떠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접? 어떠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그 중에 일부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어떠한 데이터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평가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러면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직접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양의 정답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요. 응?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전 학습이 된 신경망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특성 정보를 추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추출이 된 특성 정보를 독립변수의 정보로 이용을 해가지고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을 적용을 해서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종속변수를 예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전 학습된 신경망 모형을 이용해서 어떻게 각각의 이미지의 특성 정보를 추출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던져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전학습 신경망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층에서 출력을 하는 값을 각각의 이미지의 특성 정보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정보 혹은 어떠한 층에서 출력하는 정보를 각각의 이미지의 특성 정보로 활용을 하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에요? 컨볼루션 부분이에요. 필터를 여러 개를 적용한 부분이라고요. 컨브 2D 레이어를 사용해서 물론 풀링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필터를 컨볼루션 필터를 여러 개를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컨볼루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부분에 존재하는 마지막 레이어가 있죠. 마지막 레이어가 출력하는 값을 우리가 보통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피처 정보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처 정보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틀렉 피처 정보 혹은 보틀렉 피처라고 합니다. 왜 이 부분을 보틀렉이라고 하냐면 이 모형을 보면은 이렇게 모형이 점점 더 그 넓이가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예요.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보틀렉이라고 표현합니다. CNN 기반 모형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출력하는 피처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보틀렉 피처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사전 학습된 신경망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이미지의 피처 정보를 추출하게 되는데 어떠한 층에서 출력하는 값을 피처 정보로 사용을 한다고요? 어떠한 부분에 존재하는 마지막 레이어에서 출력하는 값? 네, 컨볼루션 부분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레이어들 중에서 마지막 층이 추출하는 값을 피처 정보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안 쓰는 거예요? 얘를 쓰지 않고 보틀렉 피처를 사용해서 거기에 무엇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적용한다고요?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을 사용을 하는 거라고요. 전반적인 그 과정을 아시겠나요? 그런데 항상 보틀렉 피처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즉 컨볼루션 부분의 마지막 레이어가 출력하는 값만을 피처 정보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탑 부분 있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댄스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그 신경망 모형의 탑 부분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탑 부분에 있는 댄스 레이어의 출력 값을 피처 정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있는 값은 사용하지 않아요. 마지막 레이어가 출력하는 값은 확률 값이죠. 얘는 각각의 이미지의 피처 정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있는 댄스 레이어가 출력하는 값을 각각의 이미지의 피처 정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로지스틱 회귀 모형과 같은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코드는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는 사전학습 신경망 모형으로 VGG16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전학습 모형으로 인셉션 넷을 이용한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둘 다 살펴볼 거예요. 먼저 얘를 살펴볼 건데 얘를 살펴보기 이전에 그 신경망과 전통적인 기계학습을 컴바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지 분류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경우에 어떠한 전반적인 순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코드를 직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학습 모형에도 파라미터가 존재하고 그러한 파라미터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정답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정답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중에 일부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일부를 평가 데이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게 어떠한 식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미지 데이터를 여러 개를 준비를 하는데 걔네들을 어떠한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냐면 정답에 따라서 요건 이제 이따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정답에 따라서 즉 종속 변수의 값에 따라 가지고 별도의 폴더에 저장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어떠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에 존재하는 동물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예측하는 혹은 맞히는 문제를 풀고자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 어떠한 이미지들을 여러 개를 준비를 해야 되냐면 강아지 이미지 여러 개와 고양이 이미지 여러 개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어디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은 폴더에 저장을 한다고요? 아니면 서로 다른 폴더에 저장을 한다고요? 서로 다른 폴더에 저장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아지 이미지들은 강아지라고 하는 폴더를 생성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고양이 이미지들은 고양이라고 하는 폴더를 생성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폴더의 이름은 나중에 각각의 이미지의 종속 변수의 값을 우리가 생성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폴더를 구분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강아지 폴더에 있는 이미지들이 갖는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응? 강아지가 되는 거죠. 뭐랑 같아요? 정답이 폴더의 이름과 같다고요. 그리고 고양이 폴더에 있는 고양이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정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가 되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답이 폴더의 이름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더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쉽게 종속 변수의 값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폴더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긴 하죠. 아무튼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준비를 해가지고 정답에 따라가지고 서로 다른 폴더를 생성해서 저장을 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순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한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피처 정보, 독립변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사전학습 모형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VGG 16을 선택을 할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우리가 준비한 이미지에 대한 특성 정보를 추출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특성 정보를 이용해서 무엇을 적용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을 적용해가지고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정답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습을 새롭게 해야 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하고요. 우리가 준비한 정답 데이터를 여기서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로 구분을 했는데 그렇게 구분이 된 데이터들 중에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값들을 찾고요. 최저값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데이터에 적용을 해가지고. 자, 먼저 그 BL Transfer Learning BGG 16 Classifier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에 저장이 되어 있는 코드를 볼 텐데 그 코드는 어떠한 문제를 푸는데 사용이 되는 코드가 되냐면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어떠한 이미지에 존재하는 동물이 강아지인지
아니면 고양이인지를 맞히는 문제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정답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 정답 데이터는 무엇과 무엇에 대한 이미지들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까지는 아니고 한 1000장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 데이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나눠드린 파일들 중에서 어떠한 파일이 있냐면 cats underbar dogs라고 하는 zip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다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확인을 해보세요. 이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들어있는 코드를 실행을 할 겁니다. 이 파일 다 확인하셨어요?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압축을 풀어주세요. 어디에 압축을 풀어야 되냐면 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 폴더 안에 압축을 푸셔야 해요. 요거 있으신가요? 확인하셨어요? 자, 볼게요. 그 파일을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저장을 하셔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푸시면 요러한 폴더가 생성이 되어야 해요. 보이세요? cats underbar dogs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야 하고요. 이 안에 고양이 사진들과 강아지 사진들을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양이 사진은 여기는 이제 cats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한 거고요. 이렇게 고양이 사진들이 여러 개 나와 있죠. 맞나요? 그리고 강아지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dogs라고 하는 폴더를 생성해서 저장을 해주십니다. 강아지 사진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압축을 푸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폴더로 구분이 돼서 압축이 풀릴 거예요. 이렇게 압축이 풀리셨나요? 네, 그러면 일단 데이터는 준비가 된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뭐 그 환자들의 암 환자들의 사진 MRI나 뭐 엑스레이 사진이 있으면 그러한 사진들을 좀 분류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암별로 사진을 분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암에 걸린 사람의 사진과 그렇지 않은 사진을 분류할 수도 있잖아요. 맞나요?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걔네들을 정답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폴더에 저장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한 경우에는 그 환자의 뭐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새롭게 준비를 해야 돼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보통 어떠한 방법을 쓰게 되냐면 온라인에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미지들을 찾을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구글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혹은 네이버에서 찾아보는 거죠. 네이버보다는 구글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뭐 강아지 사진을 나는 준비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 구글에서 dogs image라고 하면은 이러한 강아지 사진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 요 검색 결과를 다운로드 받는데 사용이 되는 어떠한 툴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한 툴을 보통 API라고 하는데 그러한 API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일일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러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정 안 되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맞나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구글이 자체적으로 검색 결과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는데 사용할 수 있는 툴, API라고 하는 툴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그 플랫폼, 사이트가 무엇이냐면 그 플리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아세요? 플리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혹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스타그램과 조금 비슷해요. 근데 인스타그램과 차이가 뭐냐면 얘는 더 사진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이미지를 굉장히 여러 개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플리커에 존재하는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의 정답 관련된 이미지들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플리커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데 사용할 수 있는 툴, 즉 API를 제공을 하는데 그 API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리커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해서 어떻게 특정한 이미지들, 특정한 레이블을 갖는, 특정한 클래스를 갖는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영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그 플리커에서 제공하는 API를 파이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 모듈을 설치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플리커 API라고 하는 모듈을 설치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API를 파이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따라하시면 특정한 키워드를 넣으면,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라고 넣으면 강아지 관련된 사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문 기사를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마다 보통 적어도 한 장의 사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네이버 가가지고 뉴스 가서 이러한 그 정치 기사를 보면은 이런 사진들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요. 기사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치 관련된 어떠한 그 이슈를 분석하고 싶어요. 혹은 그거 관련된 신문 기사의 내용들, 혹은 신문 기사에서 사용한 사진들을 분석하고자 해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진들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웹에 있는 사진이나 텍스트를 다운로드 받는 것을 우리가, 혹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웹 스크래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웹 스크래핑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러한 신문 기사, 인터넷에 있는 신문 기사에서 사용한 사진이나 텍스트 데이터를 얼마든지 수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여기 구글 갔었죠. 웹 스크래핑이라고 치시면, 파이썬이라고 칠까요? 여러 가지
굉장히 훌륭한 자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들을 보시고 웹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러한 기법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러한 신문기사에 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걔네들을 어떠한 데이터로 사용하면 되냐면 정답 데이터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혹시 이미지 데이터 준비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정답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자 할 때. 혹시 뭐 정답 데이터 준비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최용준 수강생분. 지금 타이핑 하고 계신 거죠? 이미지 픽셀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보통은 이러한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학습 모형마다 입력받는 이미지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BGG16 같은 경우에는 224 곱하기 224 형태의 이미지를 입력을 받기 때문에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냥 축소를 하는 거가 첫 번째 방법이고, 근데 해상도가 좀 많이 떨어지겠죠. 맞나요? 두 번째 방법은 그 전체 이미지 중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뭐 동물이 무엇인지,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사진에 있는 동물이 무엇인지를 예측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동물 부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 정답과 관련된 이미지가 갖고 있는 부분만 크롭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모르잖아요. 맞나요? 항상 그 오브젝트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오브젝트가 사진의 가운데에 있으리라는 법도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일단 그 오브젝트,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오브젝트, 물체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물체를 찾는 데는 오픈CV라고 하는 툴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픈CV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 처리를 위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포토샵 사용해 보셨나요? 포토샵보다는 어려운데 왜 코딩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공하는 기능들은 포토샵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러한 오픈CV와 같은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오브젝트를 먼저 크롭을 한 다음에 걔를 가지고 뭐 축소나 리사이즈를 해서 사전학습 모형의 입력값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별도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감정에 대한 정답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맞나요? 첫 번째 방법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구글에서 일단 어떠한 감정들에 대한 사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단 먼저 그 슬픈 표정의 얼굴들을 찾고 싶어. 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진은 우리가 원하는 사진이지만 이러한 그 이모티콘 관련된 사진은 우리가 원하는 사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감정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어떠한 사람들이 학습 데이터 혹은 정답 데이터를 만들어서 퍼블릭하게 오픈을 시켜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FER 2013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구글에서 쳐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FER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Face Emotion Recognition의 약자예요. 2013년에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은 거고요. 그렇게 뭐 좋은 데이터 셋은 아니지만, 예, 이러한 데이터 셋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면 그 여러 가지 이모션에 대한 사진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정답 데이터로 사용을 해가지고, 예, 학습을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진에 담겨 있는 인물의 이모션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답변이 좀 됐을까요? 자, 그래서 신경망 모형과 사전학습된 신경망 모형과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서를 따라야 되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들어있는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시간이 좀 돼서 쉬는 시간을 먼저 조금 갖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쉰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